사람이거든요. 개성은 고려시대부터 상업이 발달한 지역이고 또 중국 문화가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쪽 지방 사람들이 대단히 그 사상적으로 개방적이고 또 상당히 실용적입니다. 화담학파의 사상적 경향은 율곡이이와 퇴계학파 등 조선의 정통 성리학파들과는 달리 당시 이단으로 여기던 양명학과 도교 등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학풍이었다. 이러한 사상적 바탕 위에서 전민인 유희경과도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 화담학파의 그런 신분적 개방성 때문에 유희경 같은 사람도 천민이지만은 침류대를 설치하고 또 그 침류대 밑에 서울의 그 공경대부로부터 천민이라는 각계각층의 문인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침류대는 당대 학자들의 토론의 장이자 문학활동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무엇보다 주변의 뛰어난 풍광과 궁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백악산 자락, 이 같은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침류대는 많은 사대부 학자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유희경은 이 천민의 신분에서 출발을 해서 당대 최고의 문학살롱으로 부각된 이 침류대의 주인이 된 셈이니 그의 신분이 격상이 된 셈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의 학식과 겸손한 사람 됨됨이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유희경이 양반 사대부들과 본격적으로 교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물론 그가 면천한 이후부터의 일이었지만 그가 글을 배우고 또 시를 읊었던 것은 분명 천민 시절부터였습니다. 조선시대, 그것도 신분제가 엄격하게 지켜졌을 것 같은 그 시대에 유희경은 어떻게 글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천민들도 글 배우는 게 가능했을까요? 서울대 정옥자 교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실 겁니다. 조선왕조는 문치주의 국가입니다. 문치주의라는 것은 글을 숭상하는 그런 나라라는 거고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력이나 뭐 이런 거를 숭상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숭상한다고 그렇게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아는 게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의 그런 그 지배층들은 혈연적인 그런 요인보다는 오히려 학문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배층이 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문자를 익히고 자기 그 문자의 능력으로서 사회적인 그런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글을 배우고 싶어 하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인 이하 계층들도 바로 이 글을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존재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세습직을 수행하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시대가 뒤로 갈수록 그것이 신분 상승 운동의 하나의 동력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낮다고 해서 글을 배우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전국에 서당이 존재를 했고 글을 배우고 싶다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글 배우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선조 때 석이라는 사람은 이 노비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양반들의 자제들을 자신의 문화생으로 두고 가르치기도 했고 어무적 또 이달과 같은 사람은 양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문학 활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희경이 살았던 조선 중기에는 아직 신분제가 확고해지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양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이 사대부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또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선시대 중인 이하의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문학 세계를 만들어 나가기도 했는데요. 바로 그 한가운데 우리의 주인공 유희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젊은 시절 유희경이 친하게 지낸 사람 중에 백대붕이란 자가 있었다.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저남사의 노비였는데 그 역시 한문에 조예가 깊었다고 한다. 유희경은 백대붕과 더불어 시짓기를 즐겼는데 두 사람의 명성은 양반들 사이에서도 널리 알려진 것이었다. 사대부들은 이 두 사람을 가리켜 풍월향도라고 일컬었다. 풍월향도는 임진왜란 전에 백대붕과 유희경을 중심으로 한 천민들과 평민들이 모여서 만든 문학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풍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문학을 뜻하는 것이고, 그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두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향도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풍월향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풍월이라고 하는 문학과 그 향도라고 하는 어떤 상두꾼, 그 상장례가 이렇게 결합돼서 만들어진 용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희경이 상장례에 정통을 했고 또 그 문학에도 능했으니까 그런 그 이름이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유희경과 백대붕을 리더로 하는 풍월향도는 임진왜란 이전까지가 그 전성기였다. 전쟁 과정에서 백대붕이 사망하고 유희경마저 신분이 상승한 후 서민 출신들의 시모임인 풍월향도는 삼청시사에게 그 전통이 이어진다. 삼청시사는 주로 삼청동에 모여 시활동을 벌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유희경의 제자격인 최기남을 중심으로 아전, 서리, 역관 등 중인 이하 신분들이 모여 시와 문장을 지으며 자신들만의 문학 세계를 만들어갔던 것이다. 유희경의 제자 가운데 최기남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서당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친구들이 모여서 시를 썼던 곳입니다. 최기남의 신분이 그 신익성이라는 선조 부마인데 그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자연히 친구들은 아전들이나 역관들, 중인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끼리 주고받은 시를 모아 1658년 육가자병이란 시집을 발간한다. 이것은 위향문학 최초의 시집이었다. 위향문학이라고 당시에는 위향이라고 썼습니다. 저런 대저택들이 있는 그런 부촌이 아니고 꼬불꼬불 그 길들이 나 있는 그런 그 달동네 그런 뜻으로 위향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얘기는 중인 이하 계층은 다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인까지도. 풍월향도에서 시작된 위향문학인들의 모임은 인왕산을 중심으로 점차 확대돼 나간다. 인왕산이 그 중심지가 된 까닭은 양반들이 많이 살던 안국동이나 종로 등의 중심가와 가까우면서도 비교적 땅값이 싸고 경치가 좋았기 때문이었다.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것은 옥계시사였다. 이들은 주로 우두머리격인 천수경의 집 근처 송석원에서 모였다고 한다. 현재 옥인동 47번지가 바로 그 송석원이 있었던 자리다. 이곳엔 옛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도시의 개발